그 이재명이가 이런 말 한 적 있죠. 그냥 상대가 걸려 넘어지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기억나시나요? 예. 근데 지가 지발로 걸려 넘어졌네요. 아니 커피 원가 120원이 뭔 얘기야 도대체. 요즘 커피 원가 120원이라는 발언을 이재명이가 아주 옛날에 한 게 아니라 요번 엊그저께 했어요. 군산인가 가서 했어요. 어제 토론회에서도 이 문제가 뜨거웠는데 그 김문수 후보가 사람이 강직하고 꼿꼿하지만 모질지는 못해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은 아마 저거 가지고 조금 더 그냥 이재명이를 몰아붙였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셨을지 모르겠는데 그냥 좀 문제만 제기하고 말았습니다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사안이 사라지는 거 아닙니다. 이거 점점 커질 거예요. 아까 우리 시청자 문자에도 오늘 전국적으로 120원 커피 원가 120원 프레카드 걸자고 하잖아요. 이게 그만큼 체감도가 높고 누구나 다 알만한 상식이거든요. 자, 여러분 원가라고 하는 게 뭘까요? 원가. 이게 저 원가에도 못 미치는 거예요. 저 손해보고 팔아요. 이게 원가입니다. 손해보고 판다는 것은 원가보다도 싸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그 원가가 뭘까요? 원가가 예컨대 커피가 한 잔에 120원이라고 하면 커피 원가 120원이라고 이재명이가 발언을 했어요. 커피 원가. 커피 원두 원가가 아니고 커피 원가 120원이라고 이재명이가 발언을 했어요. 자, 그럼 커피 원가. 커피 한 잔에 원가가 120원이라고 하는 건데 그럼 이 120원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우선 커피 원두 값이 들어가야 돼요. 원두가 있어야 커피를 뽑을 거 아니에요. 물도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커피를 요즘은 되게 압착식으로 하잖아요. 그럼 그 커피 기계 그 기계값도 어쨌든 한 번 쓸 때마다 조금씩 낡아서 언젠가는 바꿔야 되니까 그 감가상각을 감안한 기계값 들어가야 돼요. 그다음에 커피를 그냥 길거리에서 팝니까? 물론 트럭에서 파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아주 소수의 몇 분들이 허가받아서 하는 거고 대다수는 어디엔가 가게를 내고 하잖아요. 테이크아웃 전문점이라도 가게를 내잖아요. 그리고 대다수 커피는 우리가 카페에 그러면은 앉아서 주문하고 커피 받아서 마시는 데를 카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그 임대료 들어가야죠. 보증금과 월세. 그 다음에 커피 원두하고 물하고 기계만 있으면 지가 알아서 자동으로 갈려요? 누군가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뽑는 사람이 있어야 되니까. 그 알바비. 또는 그 임금. 그 다음에 이거 커피 카페는 셀프는 거의 없는 것 같던데. 어쨌든 서빙하는 사람도 필요하잖아요. 이 비용이 다 들어가서 커피 한 잔의 원가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 비용이. 그래서 몫이 좋고 임대료가 비싼 곳에 있는 커피값은 비쌀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임대료가 그렇게 높지 않고 이런 곳에서는 커피값이 그만큼 싸질 수 있죠. 그게 주유소가 똑같지 않습니까? 강남의 주유소는 휘발유 1리터당 2,300원 하는 데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있는 강북 지역의 휘발유는 1리터에 뭐 한 1,700원. 그런데 요즘은 이 알뜰 주유소에서 자기가 직접 넣는 셀프 주유를 많이 하잖아요. 이 경우에는 인건비가 빠지니까 리터당 뭐 1,500원. 똑같은 기름이에요. 똑같은 휘발유입니다. 휘발유가 달라서가 아니고 똑같은 휘발유지만 그 주유소가 임대료가 비싼 곳에 있냐, 임대료가 싼 데 있냐, 인건비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에 따라서 가격이 다 다르잖아요. 이게 원가란 말이에요. 근데 이자는 커피 원가 120원이라고 떠들어댔어요. 그런데 8,000원에서 만원에 판대. 내가 어디서 8,000원 만원에 파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이재명이는 지가 쓰는 샴푸도 무슨 저 일제 샴푸 골라서 저 조명은 시켜서 했다니까 이게 이자는 맨날 8,000원에서 만원짜리 커피만 막 쓰고 다니는 모양이지. 저도 커피를 좋아하지만 저 8,000원 커피 그러면 저도 겁이 나서 못 사 먹어요. 되게 우리가 스벅 그러잖아요. 스타벅스의 커피 값이 아나 뜨아 기준으로 보면 되게 4,500원에서 5,000원 정도 하지 않나요? 요즘 좀 올랐습니까? 5, 6,000원 하잖아요.
그리고 웬만한 카페에도 5, 6천 원이면 커피 한 잔 마실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원가가 120원 일 리는 없죠.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사실관계도 잘 모르고 이자가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뭐 집단에는 무슨 어디 계곡을 정리하느라고 뭐 이렇게 고생을 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한 거다 그랬지만 예를 들 게 따로 있지. 예를 들다고 아무 소리나 막 해도 돼요? 예를 든다고 해서 사실이 아닌 것을 지 마음대로 떠들어대도 되냐고. 그러면서 이자가 제가 말씀드린 커피 원재료 값은 2019년 봄 정도 120원이 맞다 그랬어요. 이게 아마 2019년에 원두값이 그 정도 됐다는 뜻일 텐데, 아니 지금 우리가 2019년을 왜 얘기해요? 지금 2025년 아니에요? 경제가 얼마나 빠르게 변하는데, 그리고 이것들이 입만 열면은 지금 경제가 너무 힘들다며. 그러면 지금 얘기를 해야지. 지금 원가가 얼마다. 그리고 쥐가 언제 커피 원재료라고 그랬어. 그냥 커피 원가라고 그랬지. 커피 원재료와 커피 원가가 다른지도 몰라? 이게 택도 아닌 소리를 해가지고 거의 자폭하다시피 지금 했어요. 전국에 카페 자영업자가 지금 한 7만여 명 넘을걸요? 더 되나? 70만 명 되나? 어쨌든 교회 숫자가 많냐 카페 숫자가 많냐 갖고서 막 이 퀴즈도 내고 할 정도였으니까 그분들이 전부가 다 120원짜리를 만 원에 파는 그야말로 바가지 씌우는 사람들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 카페들이 너무 어렵잖아요. 경기가 별로 좋지 않으니까 누구나 다 손쉽게 오픈할 수 있는 카페를 그냥 했다가 지금 굉장히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진짜 불난 집에 기름을 쳐 부은 거죠. 이재명이가. 그래서 카페 주인들이 뒤집어졌어요. 네티즌들의 얘기입니다. 야, 발에 차이는 게 카페인데 커피 원가 120원에 한 잔에 만 원 받으면 커피 한 잔 팔 때마다 9,880원 번다는 건데 그 카페가 그럼 왜 망하냐? 카페가 왜 망하냐고. 다 재벌돼야지. 지금 커피 전문점 수가 2022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10만 729개. 종사자 주가 27만 명이에요. 그리고 이게 그 관련 인구를 생각하면은 뭐 굉장한 숫자입니다. 커피 카페 사장님들 다 재벌일 줄 거 미처 몰랐네. 커피 원가에는 커피값만 아니라 부자재, 임대료, 인건비 다 들어가는 건데 순수 커피 원두만 계산하는 게 그게 경제냐? 도대체 이재명이가 뭔가 이 경제구조 자체를 이해를 못한다. 그럼 카페 주인들이 그동안 20배 폭리를 취해왔다는 얘기냐. 카페 주인들 전부 혈압 올라가서 뒷머리 잡고 있다 지금. 요즘 원두값이 너무 올라서 미치겠는데 이게 다 수입이란 말이에요. 우리나라에 커피 나무가 있습니까? 다 수입인데 원두값 너무 올라가서 미치겠는데 도대체 어느 나라 어느 세상 얘기를 지금 하는 거냐. 이 문제를 어제 김문수 후보도 제기했고, 그런데 더 황당한 건 말이죠. 이 얘기가 나오자마자 국민의힘의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이걸 비판했어요.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에서 상대당 당 대표인데 이 발언했다고 김용태를 고발했어요.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하겠다. 이게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의 공식 입장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후보는 5년 전 커피 한 잔에 들어가는 원두 원가를 말한 건데, 그러면 이재명이가 그렇게 말을 했어야지. 이거 5년 전 통계이긴 한데 커피의 원두 가격은 120밖에 안 됩니다. 120원밖에 안 됩니다. 쥐가 이렇게 얘기 안 했잖아. 이재명이가 뭐라 그랬냐 정확하게. 커피 한 잔 팔면 8,000원에서 만 원 받을 수 있는데 내가 알아보니까 원가가 120원이에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들 이 김용태 사퇴해야 된다고들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이 김용태한테 이재명이가 훈장을 하나 달아줬네. 참네. 카페 아까 제가 전국에 10만여 개고 종업 관련된 그 업종에서 종사하는 분들만 27만 명, 그럼 가족들 포함하면 한 100만 명은 훌쩍 넘을 거다 이랬잖아요.
이게 177만 명의 회원을 보유한 한 자영업자 커뮤니티에는 커피 원가에 임대료, 인건비, 전기세, 수도세 이런 비용이 포함되는 것도 모르면서 경제에 운운한다는 게 말이 되냐. 아니 저게 진짜면 120원 원가로 10,000원씩 받는 게 진짜면 망하는 카페가 왜 나오냐. 이게 옛날에 정몽준이 버스비 70원 한다고 했다가 호되게 고생한 거랑 뭐가 다르냐. 김문수 후보의 주진우 네거티브 대응 단장은 상처 입은 국민들께 사과하기는커녕 문제를 제기한 김영태 비대위원장을 고발했다. 이게 국민 윽박질러서 고발한다고 협박해서 넘어갈 수 있는 문제냐. 조선일보도 사설로 커피 원가 120원 현실 제대로 알고나 하는 말이냐. 사설을 썼어요. 네, 마지막으로 평택에서 카페 하는 준호 아빠입니다. 어제 이재명 발언 듣고 김문수 후보 쪽으로 마음 돌렸습니다. 커피 원가 120원이요? 커피값이 8,000원이 넘는다고요? 커피 원가 120원이요? 8,000원이 남는다고요? 그러면 저 진작에 부자 됐죠. 주변 카페 사장님들 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면 혀를 찹디다. 4,000원짜리 커피 팔아서 원재료값, 이게 이제 원두값이에요. 원재료값, 임대료, 인건비 빼면 솔직히 남는 거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이런 경제 관념 가진 사람 뽑았다가는 안 그래도 어려운 자영업자들 더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예, 모두 김문수 후보 뽑는다고 하더군요. 김문수 후보 화이팅 하셨습니다. 예, 이게 민심이에요. 예, 이재명 완전히 자폭했습니다. 이거 회복이 어려울 겁니다. 예, 고 박사님 기분이 너무 좋아 보인다고 댓글에 올리셨는데 뭐 이재명이 엎어졌다고 해서 뭐 제가 이렇게 기분 좋을 리는 없습니다만 어제 TV 토론을 김문수 후보가 아주 잘했어요. 그리고 이준석이 좌파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한 성과도 있었습니다. 예, 그런 점들 때문에 제가 사실 기분이 좋습니다. 이제 대반전이 시작됐다. 토요일 날 윤석열 대통령 탈당으로 다들 좀 마음이 좀 안 좋으셨을 텐데,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나라를 살리고 당을 살리고 김문수 후보를 살리기 위해서 탈당을 한 효과가 바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들도 우리가 이번 대선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준 그런 주말이어서 저 기분이 좋습니다. 매주 월요일 아시아투데이가 코프라 한국여론평판연구소와 손잡고 하는 정례 여론조사에서 마침내 김문수가 마의 40%대를 돌파했습니다. 이재명 48, 김문수 40. 아시아투데이는 대선이 양강구도로 구도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이준석은 9 나왔습니다. 9.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재명이 48이고 김문수 40에 이준석 9. 그럼 김문수, 이준석 손잡으면 49 아니에요. 48대 49. 우리가 이기네. 근데 이재명이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죠. 에이, 우린 권영구이가 있잖아. 권영구이 보니까 1이에요, 1. 그럼 가져가, 권영구. 그러면 48 더하기 1이니까 49. 근데 우리는 황교안도 있어. 황교안도 1이에요. 그럼 황교안이 합치면 우리는 50이네. 50대 49로 이기든 49대 48로 이기든 어쨌든 단일화되면 무조건 이깁니다. 우리가 단일화가 됐을 경우에 플러스 알파 효과를 늘 얘기하는데 플러스 알파 없이 그냥 단순 단일화만 돼도 무조건 이기는 겁니다. 1% 차이가 그 불안. 3년 전에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이를 꺾을 때 표차가 24만 표예요. 1%가 안 돼서 0.73%. 그러니까 오늘 아시아투데이 코프라 정례 여론조사는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조사입니다. 저희가 여론평판연구소와 저희 고성국TV가 독자적으로 여론조사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 그 조사 결과는 내일 발표하겠습니다. 내일과 이번 주 금요일, 이번 주는 저희가 코프라 한국여론평판연구소와 손잡고 일주일에 2번 지지율 조사를 해서 발표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조사를 할 텐데요. 그 조사는 우리가 대통령 선거 일주일 전부터는 여론조사를 공표를 못하거나 그렇게 돼 있거든요. 일주일 전에 한 조사는 발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3차례 여론조사를 할 건데 1차 조사와 2차 조사는 이번 주 화요일, 이번 주 금요일 날 발표하겠습니다. 그리고 3차 조사는 여론조사 공표 직전에 해서 여론조사 공표가 안 되는 기간 중에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전에 한 여론조사는 몇 월 며칠 조사다 하고 발표할 수 있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발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지금 지역별로는 부산, 울산, 경남에서 이재명이가 48, 김문수가 44인데 야, 부울경이 어떻게 이렇게 흥분하실 거 없어요. 부울경이야말로 우리가 정말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단 2, 3일 만에 역전시키고 차이를 벌릴 수 있는 지역 아닙니까? 지난번 총선 우리가 대참패했지만 막판에 부울경에서 낙동강 벨트에서 전부 우리가 역전시켰잖아요. 딱 3일 걸렸어요 그때. 그러니까 부울경에서 김문수가 이재명이한테 지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지금 이 여론조사가 우리가 지는 걸로 나타난다는 것은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는 2, 3일만 해도 완전히 역전시킬 수 있다고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조사 부울경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좀 분발하셔야 되긴 합니다만 그러나 이 자체는 절대 우리한테 나쁜 것이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서울에서 김문수 44, 이재명 41이에요. 서울에서 이기는데 어떻게 질 수 있습니까? 서울에서 이기는데. 또 아시아투데이 조사는 이재명이가 당선돼도 재판받아야 한다가 53이에요. 당선되면 안 받아야 된다가 43입니다. 압도적인 다수가 대통령 되더라도 재판은 받아야지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투데이는 이 조사를 전하면서 사설을 썼어요. 사설. 김문수 40% 돌파. 윤석열 대통령의 희생적 탈당 후 통합세가 강해지고 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의 탈당이 강력한 승부수로 작동하면서 김문수의 40%대 돌파를 지지했다. 만들어냈다. 예, 이런 뜻입니다. 141원에서도 전해드렸습니다만 이 흐름을 타고 뭐 내일부터는 한동훈이가 뛴다고 그러고 그리고 살아남으려면 홍준표도 돌아올 것이고 한덕수도 곧 합류를 할 것이고 그다음에 개헌 이슈를 가지고는 뭐 헌정회를 비롯해서 저 반 이재명이나 비 이재명까지도 김문수 쪽에 임기단축 개헌을 지지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서 큰 빅텐트가 그야말로 쳐지는 거죠. 그리고 당장 구주하 변호사 사퇴하면서 김문수 지지 선언했잖아요. 이런 힘들이 모이건 모여서 저는 이번 주 제가 지난주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주 주말 정도에는 골든크로스가 벌어질 것이다. 예, 그 골든크로스 역전을 위해서 여러분들 다 같이 힘을 모읍시다. 네, 조금 전에 전해드린 아시아투데이 한국여론평판연구소의 여론조사와는 별도로 뉴데일리가 여론조사를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 뉴데일리의 조사는 2인 가상대결 이재명 대 김문수 가상대결일 때 현 시점에서는 49대 41로 나온다는 조사인데요. 김문수가 서울에서 이재명을 앞섰다고 하는 것은 코프라 한국 여론평판연구소 조사에서나 뉴데일리 조사에서 다 확인이 됩니다. 확실히 서울은 김문수가 앞서 있습니다. 김문수 45.8, 이재명 39.3. 서울이라고 하는 것이 영남, 호남, 충청권 같은 특정 지역이 아니잖아요. 서울은 모든 지역의 국민들이 다 모여 사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그 전국 여론을 알 수 있는 상징적인 곳이죠. 이 서울에서 김문수가 45.8, 이재명이 39.3 이기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후보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정당 지지도도 서울에서는 국민의힘이 41.8, 더불어민주당이 37.6입니다. 또 김문수, 이준석 단일화, 어제 TV 토론을 보시면 저 두 사람은 단일화 안 하면 이상해라고 느꼈을 텐데요. 김문수, 이준석 단일화와 관련해서 뉴데일리 조사에서는 단일화하면 안 된다는 반대가 더 많은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 자,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야, 저 좌파, 종북 주사파 개딸들이 엄청 단일화 못하게 하려고 하는구나. 실제로 단일화 찬성은 대구 경북 47, 서울 44, 부울경 42. 단일화 반대. 김문수, 이준석 단일화 하면 안 돼. 광주, 전남, 전북이 59. 경기, 인천이 46. 저것들이 뭘 겁내는지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 중에서는 단일화 반대가 65.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서는 단일화 찬성이 72. 자, 단일화 했을 경우에 누구로 단일화하는 게 좋겠냐? 김문수 41, 이준석 22. 더블 스코어죠. 또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면소 판결을 위한 방탄 입법인데 그거 반대한다가 48.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이재명이가 계속 사법부를 협박하고 겁박하고 어떻게든 이재명이를 방탄하기 위해서 수많은 악법들을 내놓고 있는데 그것들이 전부가 다 중도층 표심에 상처를 주는 자폭적인 행동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뉴데일리의 여론조사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정북 주사파 개딸들은 퍼주기밖에는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지금 혹시나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되면 그동안 반미운동하고 친북운동했던 이 종북주사파 단체 수천 곳에 국민의 혈세를 지원하겠다는 협약을 맺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아예 협약을 맺었어요. 협정을 맺었어요. 집권 후에 돈 파티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야, 우리가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되면 너네는 그냥 떵떵거리며 살게 해줄게. 그러니까 다들 표 좀 모아갖고 와. 뭐 이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더불어민주당이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하고 협약을 맺었어요. 여기에 가입된 단체만 종북주사파 개딸 단체만 수백 곳이 됩니다. 그런데 이 단체들을 보면 제주 해군기지 반대, 강정 해군기지 반대했던 단체, 밀양 송전탑 건설 반대, 사드 배치 반대, 한미연합훈련 반대, 윤석열 대통령 퇴진운동, 박근혜 대통령 퇴진운동 했던 그 전문 시위꾼들이 운영하는 단체들이 대다수입니다. 이 협약 내용 중에는 이 좌파 단체들이 추진하는 국민공회라고 하는 것을 도입을 해서 500명 이상의 국민이 국가 주요 과제에 대해 논의하고 결과를 국회나 정부, 지자체 등이 공식적으로 검토할 수 있게 만들겠다는 구상도 있어요. 이 국민공회라는 단어가 어디 나오느냐? 프랑스 혁명 때 나왔던 기관입니다. 혁명 입법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완전히 들어먹겠다는 겁니다. 혁명하겠다는 거예요. 또 이재명이 개딸들 더불어민주당밖에 안 되니까 이 수십 년간 반미운동하고 종북운동 해왔던 이것들이 이제 혁명 입법기관으로 딱 중심에 서서 국민 세금 가지고 헤쳐먹으면서 대한민국 완전히 끌어내리고 뒤집어 엎겠다. 이런 협약을 이것들이 대놓고 했습니다. 네. 우리가 왜 이 선거를 체제수호 전쟁이라고 부르는지를 여러분들 정말 진심으로 이해하고 싸우셔야 됩니다. 예, 어제 기분 좋은 소식이 하나 있었어요. 김문수가 가난하니까 또 뭐 국민의힘도 재정이 뭐 그렇게 여유 있는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김문수 후보가
펀딩을 했어요. 이 김문수 문수 대통 펀드라는 이름의 펀딩을 했는데 이거는 일단 돈을 빌리는 겁니다. 누구한테? 국민한테 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펀드에 가입을 하면 선거가 끝나고 석 달 후 8월 중순경에 원금 돌려주고 당연히 그 몇 달 동안에 그 이자가 붙지 않겠어요. 그 이자까지 더해서 상환하는 겁니다. 그런데 선거에 지면은 이게 상환이 불투명해질 수 있잖아요. 또는 15% 득표를 못하면은 아예 상환 자체가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그 후보나 선거 캠프는 이제 사기죄로 사법 처리도 받게 됩니다. 뭐 어쨌건. 그런데 역으로 얘기하면 이길 것 같으면 돈이 더 많이 모이게 되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어제 반가운 얘기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김문수 펀드를 열자마자 19분 만에 250억이 모였어요. 다들 김문수가 이길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19분 만에 250억. 근데 이 짧은 19분 만에 250억이 막 너도 나도 펀드에 가입을 했으니까 이게 홈페이지가 거의 다운 직전까지 간 모양입니다. 서버 접속이 지연되는 등 불편을 좀 드렸다고 하는데 그래도 어쨌든 19분 만에 목표액이 250억이 다 거쳐버렸어요. 그런데 펀딩 하겠다는 사람들이 계속 나타나니까 상한액을 높였어요. 그래서 추가 모집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김문수 문수 대통 펀드 출시 19분 만에 250억 돌파라는 제목의 보도자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부터 오픈한 김문수 문수 대통 펀드가 국민 여러분의 폭발적인 성원에 힘입어 출시 19분 만에 목표액 250억을 돌파했습니다. 추가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의 요청이 많아서 목표 금액을 초과하여 연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빌려서 돌려주면 되는 거니까. 성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짧은 시간에 접속이 폭증하여 서버 접속이 지연되는 등 운영상에 다소 불편을 끼쳐드린 점 국민 여러분의 너그러운 양해를 구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성원은 단순한 펀드 모금을 넘어 대선 승리를 위한 간절한 열망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김문수 대통령 후보는 국민 여러분께서 마련해 주신 깨끗한 자금을 바탕으로 정정당당한 선거운동을 통해 반드시 대선 승리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재명이 쪽도 할 거 아니에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김문수 문수 대통령 펀드가 19분 만에 250억이에요. 자, 미국 대통령 선거는 사실은 후원금이 한도가 없어요. 많이 걷어서 제대로 쓰면 됩니다. 그래서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누가 우세하냐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지표 중에 하나가 모금액 액수예요. 트럼프가 얼마 모았다. 뭐 그런데 상대방은 얼마밖에 못 모았다. 그러면 트럼프가 무조건 유리한 겁니다. 이게 여론조사보다도 어떤 면에서는 더 정확한 지표로 활용이 됩니다. 우리는 미국하고 제도는 다르지만 이 펀드라고 하는 것은 몇 분 만에 얼마를 모았냐가 곧 당선 가능성과 직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돈 내는 사람들이 이게 보통 사람들이에요. 자기 돈 뜯길지도 모르는데 모든 것을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김문수 펀드는 넣어도 안전해. 이자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하니까 넣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김문수가 19분 만에 250을 달성했다. 그 이제 이재명 차례인데 이게 쫄았어요. 만약에 이재명이도 똑같이 펀딩을 했는데 뭐 펀드 제목을 못 정해서 그러나? 이재명 잡범 펀드? 뭐 다른 말이 없잖아 지금. 뭘 붙이기가 뭐 그렇잖아. 이재명 잡범 펀드 그러고 한번 해보면 좋겠는데. 어쨌든 이것들이 쫄아갖고 포기를 해버렸어. 예컨대 김문수가 19분 만에 250억인데 이재명이 했는데 하루 동안 내내 해갖고서 100억밖에 못했다. 그럼 뭐 그걸로 완전히 대선판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들이 펀딩을 포기했어요. 펀딩을 포기하고 대신에 은행에서 빌리겠다고. 은행에서 빌리겠대. 더불어민주당의 살림을 지금 책임지고 있는 게 사무총장 김윤덕이라는 자인데 김윤덕이 이자가 뭐라 그랬냐면 펀드로 모집하면 보통 한두 시간 안에 빠른 속도로 진행이 돼서 얘네는 기본이 1시간이네. 우리는 기본이 19분이잖아.
어제 한두 시간 안에 빠른 속도로 진행이 돼서 만에 하나 민주당을 사칭하고 펀드를 모집해 누군가가 그 돈을 갈취한다면 실제로 심각한 문제가 일어날 수 있어서 그러면 19분 만에 250억 모은 김문수 문수대통 펀드에서 뭐 그런 불상사가 한 건이라도 있었습니까? 없잖아. 아니 이것들은 전부 잡범들 마인드니까 뭘 봐도 저걸 어떻게 사기 쳐먹지? 이렇게 접근을 하는 모양이야. 그래서 자기들은 펀딩을 안 하고 돈은 필요하니까 은행에 대출받아서 하겠대요. 이거 얼마나 쫄았으면 아예 시작도 안 해보고 꼬랑지를 확 내려버립니까? 예. 김문수가 이깁니다, 여러분. 돈은 어떤 가문이설보다도 정직하게 현실을 반영하는 거예요. 또다시 땡큐 이재명. 제가 이 대선 시작할 때 땡큐 이재명 그랬잖아요. 굿바이 이재명도 하고 땡큐 이재명도 했는데 제가 대선 중반전에 다시 이재명한테 땡큐 할 일이 생겼습니다. 사실 커피 원가 120원은 누가 봐도 이재명이가 무식하거나 잘못 발언한 겁니다. 그러면 이게 제정신이면 또 그 옆에 있는 것들이 최소한의 그 정신을 가지고 있으면 아 이거는 그냥 실언했다, 실수했다고 사과하고 얼른 넘어갑시다. 이랬을 거예요. 만약에 제가 이재명이 쪽에 있었다면 그 발언 당일날 바로 이재명이들을 직접 사과시켰을 거예요. 누가 봐도 명백하게 잘못된 발언을 했으면 무조건 대가리 숙이고 사과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이틀 두들겨 맞고 나서 국면이 바뀌어야 비로소 다음 행보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재명이 쪽을 보면 이재명이 우선 본인이 무식할 뿐만 아니라 고집이 세. 그리고 지는 절대 전지전능한 자라고 하는 이 선민의식에 쪄들어 있어요. 지가 틀렸을 리가 없는 거야. 그런데 이 이재명이 옆에 있는 것들은 아니 아버지 말씀인데 내가 어떻게 해. 무조건 맞는 거고 무조건 따라야지. 이런 것들로 꽉 차 있어요. 그게 이재명 일극 체제의 속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구도 지금 이것을 사과하고 얼른 넘어갑시다라고 못하고 이재명이한테 다 맡겨놓으니까 이재명이가 아니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 말이 틀려? 이러고 계속 바득바득 우기고 있어요. 이게요. 수렁에 빠지면 허우적거리면 더 빠지는 거 아시죠? 그래서 수렁에 빠지면 조용히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누가 구조하러 올 때까지. 근데 이거 이재명 이자가 수렁에 빠져서 그냥 온통 허우적거리고 있어요. 내가 뭘 잘못했어 이러고. 그래서 이제 거의 머리까지 지금 수렁에 빠질 지경이 돼버렸습니다.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재명이한테 정말 땡큐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 커피 120원 사실은 선거 전략으로만 봐도 김문수 후보나 국민의힘에서 이거를 문제 제기를 해와도 그냥 짧게 한마디 하고 넘어가야 되는 건데 이자가 지가 자꾸 떠들고 다녀. 지가. 내가 뭐 잘못했냐고 자꾸 지가 떠들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휴게금 수정 같은 걸 해서 커피 원가 120원이라던데 그거 한 8,000원 만원 받고 팔면 손님이 많이 오는데 그게 더 낫지 않냐. 그렇게 바꾸라고 제가 얘기했다. 내가 틀린 말 했냐 이랬어요. 틀린 말이지. 커피 원가 120원 틀린 말이지. 이러니까 아무리 아버지 하는 것들도 그래도 선거 좀 치러본 것들은 아이고 아무리 아버지라도 말씀 좀 줄이시는 게 좋겠어요. 말씀이 길다 보면 이렇게 이 시비거리가 생깁니다. 이렇게 조언을 누가 했던 모양이에요. 그러자 야 써놓은 거 읽으면 재미없잖아. 내가 좀 실수하더라도 아니 여러분들이 커버해 주시면 되잖아. 이거 지가 실수한 줄은 아는 것 같아. 보면. 그러면 실수했으면 그냥 무조건 대가리 푹 쳐받고 그냥 사과하면은 그게 제일 좋은 길이에요. 근데 이게 커피 120원도 그렇고 호텔 경제 이것도 지가 팍팍 우기고 있어요. 이재명이가. 나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이재명이가 이번에는 호텔 갖고 앉으니까 치킨 가게를 띄웠어.
예, 이제 커피 점주들 화난 데 이어서 치킨 점주들도 이제 엄청 화가 나게 생겼습니다. 치킨 가게를 띄우면서 승수 효과도 모르는 바보들이 있다 그랬어요. 이 호텔 경제론의 이재명이가 말하는 승수 효과는 돈이 돌면서 경제적 효과를 갖고 온다는 건데 그게 다 1111 이게 감속이 없어. 감소가 없어. 근데 돈은 돌면서 효과를 가져오지만 동시에 그 돈의 승수 효과가 조금씩 감소돼요. 이준석이 말대로 이게 감소가 없이 계속 승수 효과가 1111로 가면 무한 동력이잖아. 에너지 공급도 없이 지가 평생 영원히 계속 이 동력행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승수 효과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어쨌든 돈이 돌면서 경제적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과 그 다음에 이 승수 효과가 점점 갈수록 줄어든다는 거예요. 어느 시점에선가는 제로가 되게 돼 있어요. 만약에 안 그렇다면 정부가 승수 효과를 염두에 두고 딱 한 번 투자하고 나서 영원히 그게 돌아갈 테니까 더 이상 투자할 필요가 없어지죠. 자, 어쨌든 이 승수 효과도 모르는 바보들이 있다 그러는데 누가 바본지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하시고 치킨 가게 주인론 뭐 똑같은 얘기입니다. 호텔 경제론이나 호텔을 치킨으로 바꿔서 설명하나 똑같아요. 이재명 머리는 그 수준이기 때문에 뭐라 그랬냐. 자, 치킨 가게 주인이 매출을 써야 한다. 치킨 값을 받은 주인이 막걸리 한 잔 먹을 것 아니냐. 치킨에서 이제 막걸리. 그리고 치킨 주인이 닭도 사고 양념도 사야 하는데 그럼 동네에서 소비가 동반되지 않냐. 동네 경제가 나아질 것 아니냐. 이런 걸 승수 효과라 하는데 이걸 모르는 바보들이 있다. 그러면서 이해를 못하는 건지 곡해하는 건지 이상하게 해석해서 10,000원 받은 사람이 10,000원을 쓴다는 보장이 어디냐는 소리를 하는데 누가 그렇다고 하느냐. 극단적으로 비유해서 돈이 도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그랬는데 너무 극단적이네 이 사람. 아니 왜 그 비유를 극단적으로 해. 너무 극단적이잖아. 비유를 하려면 좀 설득력 있는 합당한 비유를 해야지. 왜 이렇게 극단적이야 이재명 이 사람. 어제 또 한 가지 이제 호텔 경제론 얘기를 조금 더 마저 하면요. 이준석이가 그 이재명이는 인터넷 밈 짧은 영상 이거를 가지고 대한민국 경제를 돌리는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준석이가 지가 찾아낸 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2009년의 글인데 뭐 2009년의 글을 영어로 된 거를 이재명이가 직접 찾았겠어요. 그 옆에 허접한 것들이 갖다 줬겠지. 2009년의 글인데 미국의 경제학연구소 미제스 연구소 홈페이지 링크를 하면서 인터넷에서 찾아볼 수 있는 호텔 경제학의 시초에 해당되는 가장 오래된 글이 2009년의 글이다. 여기에 로버트 블루맨이 기고문에서 비슷한 사례를 소개하면서 이거를 뭐라고 그랬냐면 오해를 부르는 두뇌 게임이라고 비판했다. 이런데 쏘가 넘어가면 안 된다고 올린 것이 최초의 인터넷 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경제학 담론이나 경제학 이론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두뇌가 착각할 수 있으니까 이런 거를 조심해야 된다고 역설을 이야기하는 것이 원본이라는 겁니다. 인터넷에서 조롱한 영상을 그걸 원전으로 삼아서 대통령 후보 토론에 나와서 그거를 경제정책의 기본이라고 제시를 하고 있으니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겁니다. 심지어 이 이야기 2009년의 이 이야기는 아주 저급한 조롱에 해당하는 역설인데 아주 저급하고 천박하게 이 역설이 표현이 돼 있는데 그게 뭐냐. 호텔에 돈을 가져다 준 사람이 뭐 노쇼 하는 무슨 일반 이 고객이 아니고 매춘부로 돼 있다는 거예요. 원래 내용에는. 그러니까 이걸 그 허접한 것들이 이재명이한테 그걸 옮겨다가 줄 때 이 매춘부를 그냥 호텔에 예약했다가 취소한 그런 손님으로 지금 살짝 바꾸는 바람에 이렇게 됐다는 건데 이재명의 버전에서 매춘부 대신에 문방구로 바뀌었다고 해서 이게
조롱한 밈이 경제 담론이 되는 게 아니지 않냐. 인터넷 조롱 수준의 내용을 경제정책이랍시고 TV 토론에서 얘기하고 유세차 올라가서 얘기하고 이거 계속 우격다짐으로 이어가는 이런 경우 나 처음 본다. 문제가 됐으면 원본을 찾아나로 봐야지. 빨리 철회해라. 이런 천박한 이야기를 경제 철학으로 설파한 것에 대해서 뭐 본인이야 뭐 알고 했겠냐. 이런 거 제안한 그 정책 책임자라도 빨리 사퇴시켜라. 이렇게 한마디 했는데 여기 이준석이가 이야기한 이거 호텔 경제학의 그 근본이 되는 미국에서 논란이 일었던 게 $100 이야기라고 하는 겁니다. The Tale of $100 Bill 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처음 나왔을 때 미국의 이 정치권이나 학계에서는 이거를 창녀 경제라고 하는 조롱 섞인 이름으로 부른 밈이었다고 합니다. 이게 이렇게 돼 있어요. 어느 마을에 서로가 서로에게 $100씩 빚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치고 그런데 이 마을에 한 사람이 호텔에 들러서 투숙을 하려고 먼저 방을 둘러보겠다 그러면서 호텔 주인한테 $100를 먼저 맡겼다. 그리고 이 사람은 방을 보러 올라갔다는 거예요. 이 $100를 받아든 호텔 주인이 잽싸게 그 옆에 식료품점에 외상 $100를 갚았어. 그리고 이 $100를 받은 식료품점 주인은 다시 그 돈을 그 자기 원자재 공급한 공급업체한테 $100를 줬어요. 그래서 빚을 갚았어. 이 공급업체는 협동조합에 $100 외상을 청산했어. 그런데 이 돈을 받은 협동조합원이 호텔에 묵고 있던 성매매 여성한테 $100를 줬어요. 그런데 이 성매매 여성은 호텔에 투숙을 하면서 성매매를 하고 있어가지고 호텔값 $100를 빚지고 있었는데 그걸 호텔 주인한테 돌려준 거예요. 그래서 호텔 주인이 받은 $100가 돌고 돌아서 다시 호텔 주인한테 왔어. 그리고 그 사이에 방을 보러 올라갔던 사람은 이거 이거는 내 마음에 안 드니까 나 여기 투숙 안 하겠다고 내려와서 주인한테 $100를 받아서 갔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100를 내고 $100를 받아갔으니까 손해가 없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은 다 빚을 갚았으니까 누구도 손해보지 않고 마을 전체는 빚을 탕감했다. 실제 현금 거래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이겁니다. 이게 완전히 그 착각하기 딱 좋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이 얘기가 호텔 경제론으로 둔갑되고 이 이야기가 지금 이재명의 호텔 경제론으로 이렇게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떡하냐. 자, 이쯤 하고요. 어제 이재명이는 대통령 부인 토론회를 하자고 하는 국민의힘 김영태 비대위원장의 제안을 일거에 그 이상한 소리 하지 말라고 깎아내렸는데 이재명의 말이 이렇습니다. 정치는 대통령이 하는 거지 대통령 부인이 하는 거냐? 그럼 아들이 영향 주면 아들끼리 토론시키고 측근이 영향 주면 측근끼리 토론시켜야 하냐? 이랬는데 그러면 이재명 너희들은 왜 그렇게 김건희 여사를 못 잡아먹어서 지난 대선 때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이 김건희 여사를 공격하냐 그러면 어디 정치를 윤석열 대통령이 하지 김건희 여사가 하는 거냐? 하여튼 이것들은 지금 김혜경이가 설란영 여사에 비해서 뭐 진짜 쪽도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두 사람 TV 토론장에 세우는 순간 와장창 부서질 것 같으니까 택도 않은 소리를 하면서 지것들이 어저께까지 했던 것들을 완전히 180도 말을 바꿔서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미국은요. 대통령 후보끼리 토론하죠. 그런데 부통령끼리도 토론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통령끼리 토론하는 거 보셨죠? 미국의 대통령 선거 구도에서는 대통령 다음으로 중요한 게 부통령이니까 부통령끼리 토론시키는 거예요. 또
퍼스트 레디끼리 맞짱 토론을 시키지는 않지만 여기저기서 인터뷰를 하면서 비교를 하게끔 만들어줘요. 또 캠프의 주요 멤버들끼리도 간접 토론, 직접 토론을 합니다. 수없이 많이 해요. 아니, 돈은 묻고 입은 풀자며. 그러니까 가능한 모든 토론을 다 해야지. 그래서 국민들이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과 대통령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전체를 보고, 정권 잡으면 대통령 한 사람만 달란 겁니까? 이 사람들이 다 같이 가는 건데 전체를 보고 판단하게 해야지. 무슨 택도 아닌 소리를 이렇게 하지? 아무리 김혜경이가 자신이 없어도. 이 얘기는 제가 잠시 후에 지난 대선 때 김건희 여사를 최대 약점이라고 공격했던 그 시점에 이재명이하고 김혜경이가 대통령 후보 부인 토론회를 어떻게 얘기했는지를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께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네, 이 배우자 토론하자는 제안에 대해서 설란영 여사는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여기에 설란영 여사가 나섰으면 저쪽에 김혜경이가 나서서 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해야 되는데 김혜경이는 아예 나서지를 못해요. 지금 쪽도 못 쓰고 있어. 이재명이가 대신 나서갖고 말이 되는 소리냐 이러고서 반대를 하고 있어. 그래서 제가 보기에 아예 이재명이랑 설란영 여사 토론을 시키면 어떨까. 설란영 여사는 부인 리스크도 당연히 검증 대상이다. 그런데 이재명이는 무슨 즉흥적이고 무책임한 발상이냐 이랬어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가 아니니까 이게 참 논평을 하기가 어렵네. 설란영 여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연히 검증 받아야 한다. 국민이 원하시면 언제든 나가서 투명하게 토론에 임하겠다. 또 김문수 후보도 기자들과 만나서 이게 부인 리스크가 대통령 리스크와 마찬가지로 있기 때문에 검증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취지다. 후보자 검증이 기본이지만 가족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알 필요가 있고 그래야 정확한 투표가 되지 않겠냐. 그걸 왜 거절을 하는지 모르겠다. 자신 있으면 왜 거절할까? 왜 거절해야 돼? 하면 되는데. 그런 입장입니다. 나경원은 김혜경이도 예전에 대선 후보 배우자 무한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가 있다. 대통령 후보 배우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이 국민적 요구 아니냐. 김혜경이도 예전에 철저한 검증 필요하다고 주장했지 않냐. 그럼 과연 김혜경이가 그런 주장을 했을까요? 했어요. 언제 그런 주장을 했냐. 2022년 1월 2022년 1월은 3월 9일 있었던 윤석열 이재명 대선이 진행되던 그때입니다. MBN에서 김혜경이가 이렇게 인터뷰에서 발언을 했어요. 대통령의 배우자 등이 무한 검증되는 것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후보나 주변 사람들이 받아들여야 한다. 또 그 5년 전 문재인이랑 이재명이가 경선 붙었을 때인 2017년 이때 김혜경이가 팟캐스트에 나가서 마지막 한마디 해달라고 질문을 하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대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지난 10년간 제대로 후보들을 검증을 못했던 것 같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끝장 토론, 밤샘 토론이라도 해서 검증해야 하고 저처럼 여기서부터입니다. 김혜경이가 얘기할 저처럼 후보랑 같이 사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 후보 부인들도 다 이렇게 검증해야 합니다. 저만 당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랬어요. 김혜경이가 지가 이렇게 계속해서 퍼부어 놨던 이 말을 무슨 수로 주워 담죠? 지가 못 주워 담으니까 이재명이가 나선 것 같긴 합니다. 자, 설란영 여사는 채널의 인터뷰에서 유경수 여사를 닮고 싶습니다. 정말 어두운 구석들을 다니면서 섬세하게 다양한 활동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다정다감하고 품격 있고 정말 어느 것 하나 지적할 것 없이 거의 완벽하게 영부인 역할을 해내셨습니다. 이렇게 유경수 여사를 일종의 롤 모델로 아주 높게 평가하면서 롤 모델로 얘기를 했습니다. 또 김혜경에 대해서 한마디 해달라고 이제 질문이 왔던 모양입니다. 이에 대해서 설란영 여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전에도 뭐 경기도지사 부인으로서 뭐 이리저리 좀 만날 기회가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또 김문수 지사가 경기도지사를 할 때 이재명이는 성남시장을 하고 있었으니까 도지사와 성남시장, 도지사 부인과 성남시장 부인이 만날 일도 덜어 있었겠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봤을 때 김혜경 여사가 좀 많이 달라진 것 같더라. 좀 많이 고생해서 그런지 몸도 많이 마르신 것 같고 조금 더 예뻐지신 것 같아서 칭찬했다. 그래 놓고 그런데 그 법인카드 유용 의혹 우리 때하고 좀 다른지는 모르겠지만 절대 그런 거 용납이 안 된다. 또 경기도 관용차 이게 성남 집에 주차됐다는 거 이거 전혀 생각할 수가 없다. 그런 걸 보면 그런 거는 참 놀랍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설란영 여사하고 김혜경이 어찌어찌 해서 TV 토론에 붙었는데 뭐 다른 거 다 떠나서 법카, 관용차 이거 가지고서 김혜경이가 뭘 입을 한마디 달싹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꼬리 내리고 도망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것도 김혜경이가 직접 못하고 이재명이가 나서서 이러고 있다. 혼전 박빙 선거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미 혼전 박빙으로 좁혀졌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 이재명이는 떨어지고 김문수는 올라가면서 혼전 박빙이 된 겁니다. 떨어지는 자의 떨어지는 추세, 올라가는 후보의 올라가는 추세, 이 추세가 중요하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여론조사가 3개 있는데요. 우선 KPI 뉴스가 리서치 뷰에 의뢰해서 조사한 조사는 이재명 47, 김문수 39, 이준석 9.1인데 전주 대비 이재명은 3.3이 하락했고 김문수는 2.8이 올랐습니다. 이 추세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KPI 조사를 먼저 설명드립니다. KPI 뉴스에서 가장 반대하는 비호감 후보가 누구냐? 이재명 44, 김문수 32. 그러니까 비호감도가 이재명이가 2.6%가 올랐어요. 반면에 김문수는 비호감도가 10%나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김문수가 날 누군지 몰랐다가 파도 미담만 나오는 김문수를 보면서 비호감도가 급속도로 줄고 있다는 겁니다. 비호감도가 주는 것은 호감도 상승으로 당연히 연결되겠죠. 특히 중도층에서는 이게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층이잖아요. 이재명은 40, 김문수는 35예요. 이건 여론조사 오차 범위 안에 이미 들어섰다는 겁니다. 중도층에서는. 이게 KPI 조사고요. 한국일보는 지지율 조사보다는 이재명이가 하도 정치보복 안 하겠다고 떠들고 다니니까 그걸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조사했어요. 이재명이가 당선되면 정치보복 할 것이다, 하지 않을 것이다. 할 것이다 53. 할 것이다 53. 하지 않을 것이다는 29. 이건 뭐냐? 이재명이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도 절반 가까이는 에이 정치보복은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니 거짓말할 게 따로 있지.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거를 그렇게 대놓고 거짓말을 해? 이재명이가 되면 상권 분립이 위협을 받을 것이다. 44. 위협받지 않을 것이다. 39. 위협받을 거라고 다들 보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의 아시아투데이 여론조사입니다. 아트 정례 여론조사 한국여론평판연구소 조사에서는 이재명 46, 김문수 41. 40%대역을 치고 올라갔어요. 5% 차이의 혼전으로 들어갔습니다. 대선 후보 지지도 추이가 있는데 위에 시퍼런 게 이재명이고 아래 빨간색이 김문수 후보인데 계속 좁혀지고 있죠. 이게 추세예요. 네, 추세입니다. 이게. 이 추세를 여러분들 보실 때 복잡하게 이때 조사 다 찾아보지 마시고 이 추세 선을 이렇게 그어보세요. 이렇게 계속 올라가겠죠. 이거는 떨어지니까 계속 떨어지겠죠. 어느 시점에선가 이건 떨어지고 이게 올라가면 여기서 골든 크로스가 나는 거예요. 이게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 초입니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이 여전히 앞섭니다. 39, 국민의힘 32인데 이걸 후보 지지율과 비교하면 이렇게 됩니다. 민주당은 39인데 이재명은 46이에요. 그럼 이재명이 민주당보다 7% 높죠.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민주당을 끌고 있어요. 그런데 국민의힘은 어떠냐? 국민의힘은 32인데 김문수는 41, 9%는 앞서잖아요. 이건 뭐냐? 후보의 견인력이 이재명이보다 김문수가 더 높다는 거예요. 더 크다는 거예요. 또 이 말은 국민의힘이 진짜 저것들이 제대로 안 움직인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국민의힘이 조금만 받쳐주면 김문수가 이재명을 바로 역전시킬 텐데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덕수의 합류, 홍준표의 합류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또 비호감도 조사했습니다. 야, 이재명이 대단하네. 어떻게 49 비호감도가 나오지? 이 비호감은 절대 안 찍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무슨 경우가 있어도 나는 이재명은 안 찍어. 김문수는 35예요. 제가 어제 전해드렸습니다만 이 이재명이나 개딸들도 이걸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비호감층을 돌려놔야 되겠다. 안 그러면 저것들이 선거 진다. 그 생각해서 맞으면 특별 작전처럼 한 7천 명의 뭐 기초광역의원들 동원해 갖고 50만 명한테 전화 걸기를 시작했고 그중에 15만 명하고 통화했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그 자체가 갖는 여러 가지 불법적 의혹에 대해서는 제가 어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자, 그와 별도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론조사에서 이재명은 절대 안 돼 라고 비호감을 표시한 49%가 누군지도 모르는 기초의원 전화 한 통화 받고 그렇군요. 그럼 제가 앞으로 이재명에 대해서 생각을 좀 달리하겠습니다. 이럴 유권자가 도대체 누가 있습니까? 비호감도가 그렇게 쉽게 해소되거나 호감으로 바뀔 거면 선거 걱정도 안 하지. 이거는 이재명이가 직접 전화해도 잘 안 되는 층이에요. 길거리에서 이재명이가 직접 악수하면서 눈 맞추면서 저 사실은 제가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닙니다. 한번 기회를 좀 줘보세요. 이렇게 애원을 해도 그 마음이 잘 흔들리지 않을 사람들이 비호감층이에요. 그런데 이재명이가 직접 전화하는 것도 아니고 누군지도 모르는 구의원, 시의원들이 전화를 해? 상투적인 얘기 하겠지. 그리고 이재명이는 직접 유권자들하고 지금 악수도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래가지고 무슨 놈의 비호감층을 이걸 무너뜨려. 정말 택도 없는 얘기죠. 아시아투데이는 원전에 대한 질문도 하나 했습니다. 원전 육성 정책이 필요해? 49. 탈원전에 가야 돼? 31. 차이가 엄청나죠? 그러니까 이런 게 국민적 이슈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이는 납죽 엎드려서 지하철 파고 다니듯이 이 동네 가서는 이 동네 공약, 저 동네 가서는 저 동네 공약, 마치 군의원 하듯이 선거를 하는데 이거는 왜 그러냐면 이런 국민 전체가 공감하는 핵심 이슈에 말려들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당연히 이런 국민적 공감이 높은 핵심 이슈를 가지고 선거 구도를 주도해 나가야 돼요. 원전 할 거냐 말 거냐. 이거 계속해서 김문수 후보가 선거판을 주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 점들도 김문수 캠프에서 좀 유념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아시아투데이는 사설에서 김문수와 이재명이가 오찬의 접전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막판에 가면 적극적 투표 참여가 승패를 가른다. 결국은 투표율이다 이거예요. 결국은 투표율이다. 지금 우리 자유우파가 아직은 좀 어수선한 게 남아있는 상태에서 표결집이 최대한 되지 않았는데도 이 정도 조사가 나온다면 표결집만 되면 그냥 게임은 끝나는 겁니다. 데일리안의 조사는 아시아투데이 조사보다도 더 좋은 수치입니다. 이재명 45.1이고 김문수 41.9, 32, 3.2 차이로 좁혀졌어요. 그야말로 혼전박빙이죠. 이 데일리안은 공정, 여론조사 공정에서 조사를 했는데 공정의 소요한 대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첫 번째 TV토론,
그리고 이재명이가 그 과정에서 나온 호텔 경제학이나 커피 원가 120원 이런 것들이 이재명의 표를 떨어뜨리게 만들고 보수층 결집을 촉발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이재명은 0.7% 내렸고 지난번 조사에 비해서 김문수는 3.1% 올랐습니다. 이재명의 퇴조와 김문수의 상승이 극명하게 대비된다는 겁니다. 또 대구 경북 57대 32, 부울경 52대 35. 네, 김문수가 이기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다들 부울경 걱정을 했는데 이미 이제 역전이 됐고 그리고 빠른 속도로 영남권 표결집이 이루어집니다. 저는 이번 주 일요일 부산역 광장이 그 영남권 결집의 어떤 기폭제가 될 것이고 또 다음 주 화요일에 있을 동대구역 집회가 그것을 확실하게 확인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특히 지지정당 없다고 답변한 무당층이요. 무당층은 17%밖에는 이재명 지지를 안 했어요. 반면에 38%가 김문수를 지지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고무적인 겁니다. 굉장히 고무적인 겁니다. 우리가 김문수를 얘기하면서 자꾸 중도 확장 승인이 어쩌니 저쩌니 그런 얘기 했잖아요. 아닌 거예요. 팩트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네. 혼정박빙 선거 김문수의 상승 추세에 주목하라. 먼저 자강해야 단일화도 할 수 있다. 이준석이는 내 이름으로 승리하겠다. 노무현처럼 정면 돌파하겠다 하면서 단일화 안 한다 하고 완주 의지를 밝히고 있는데 당장 오늘 TV토론하는 후보가 단일화하겠다고 할 수 있습니까? 예, 일단 오늘 TV토론까지는 따로 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준석이가 정치를 한 15년 했지만 실제로 우리 역사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노무현처럼 정면 돌파다. 노무현이 2002년에 대통령 될 때 정몽준하고 단일화해서 정면 돌파했잖아요. 그러니까 노무현처럼 하려고 그러면 단일화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 윤상현이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후보 단일화보다 먼저 해야 할 것들. 오늘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더욱 분명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당이 먼저 뭉치고 혁신하고 외연을 넓혀서 우리 후보의 지지율을 이재명과 오차범위 내로 끌어올리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후보 지지율이 부진한 상태에서는 단일화 아무리 외쳐봤자 소용없습니다. 그건 우리의 나약함을 드러내는 것일 뿐입니다. 둘째, 정치 공학적인 숫자 노름이 아니라 가치 연대를 추구해야 합니다. 자유민주주의, 법치, 공정, 책임이라는 큰 방향과 원칙에 대한 공유 없이 공학적인 단일화를 한다면 그 결과는 분열보다 더 위험한 혼란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단일화 논의는 비공개적으로 긴밀하게 해야 합니다. 언론 플레이하고 여론전 펼치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신뢰입니다. 이번 대선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법치를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를 결정짓는 역사적 분기점에서 치러지는 선거입니다. 단일화보다 더 중요하고 더 시급한 것은 우리가 스스로 강해지는 것입니다. 네. 단일화 하지 않고도 이길 정도로 자강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준석이가 거듭 단일화는 없다고 하지만 국민의힘은 그래도 단일화로 가야 되고 될 것이다라고 분위기를 잡고 있습니다. 24일까지 안 되면 28일까지 해도 된다. 사실은 사전투표하고 나서 해도 돼요. 마지막 선은 그렇습니다. 먼저 자강해야 단일화할 수 있다. 지금 우리가 자강하기 위한 총단결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단일화도 늦어지고 있는 것이다. 윤상현의 이 외침을 좀 새겨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손학규가 김문수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이재명에게 나라를 맡길 수는 없다. 김문수는 청렴 결백하고 확고한 의지를 가진 미래형 지도자다. 그러면서 세상에 지금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다 된 것처럼 얘기하고 있지만 과연 이 이재명이가 이 대한민국을 구할 자격과 능력이 있는가 하면서 손학규도 경기지사 지냈고 이 김문수도 경기지사 지냈고 이재명이도 경기지사 지냈잖아요. 손학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김문수 후보는 경기도지사 잘했고 청년 결백하고 직선적이며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 판교 테크노밸리 기획 완성했고 수원 광교 신도시 완성해 최고의 주택단지로 만들었다. 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기획하고 만들어서 반도체 강국으로 만들었고 GTX 1호선 완공돼 운영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삶을 바꿔 놓을 수 있는 미래형 지도자가 바로 김문수다. 제가 김문수 후보 지지를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지만 저는 백의종군한다. 어떤 직책도 맡지 않고 김문수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겠다. 시민이자 전직 정치인이고 애국자의 한 사람으로 우리나라를 살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간절한 사명감을 갖고 맨몸으로 일하겠다. 이 손학규가 한덕수를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경기고등학교 2년 선후배 사이입니다. 손학규가 선배죠. 손학규는 얼마 전에 한덕수와 식사를 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도 당신이 국민의힘 입당하지 않았냐. 뭐 그 과정에서 좀 섭섭한 것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김문수 도와줘야 하지 않냐. 50년 공직생활한 당신이 애국심과 공직자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대선에 나왔는데 후보가 안 됐다고 이렇게 외면하면 되냐. 한덕수는 이 손학규의 이 권유에 저는 그냥 한 자연인으로 살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러는데요. 그런데 한덕수 측에서는 길거리 유세 같은 이런 실무적인 얘기를 김문수 후보 측과 지금 얘기를 오가고 있지를 않아서 사실은 뭐 하려고 그래야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막연한 상황이다. 그래서 김문수 후보를 도울 수 있는 일을 한덕수 총리가 나름 하고 있다. 물밑으로 김문수 후보 지지를 독려하고 있다. 이런 입장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당장 오늘이라도 김문수 후보 측에서 공식적으로 한덕수 후보 측에다가 이러이러하게 좀 도와달라 하고 제안하면 되겠네. 제가 한덕수에게 이런 얘기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2014년에요. 바둑 역사상 아주 획기적인 시합이 있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의 대표이고 세계 챔피언이었던 이세돌, 그리고 당시 중국의 챔피언이었던 구리, 누가 더 세냐, 누가 더 진짜 세냐, 이것을 정말 진검승부를 한번 해보자고 해서 10번기가 만들어졌어요. 10번기는 어쩌다가 대회에서 만나서 한 번 지고 한 번 이기고는 할 수 있지만 딱 두 사람이 좋다 10번 둬서 이기는 사람이 승자다 하게 되면 10번기에서 지는 사람은 영원한 패자가 되는 겁니다. 엄청난 리스크를 안고 이 10번기에 임하게 되는 것인데 또 그만큼 자신감도 있는 거죠. 이세돌이 시간을 많이 써서 하는 장고파 바둑이고 구리는 속기파 바둑이에요. 그런데 이세돌이 먼저 제한시간 3시간 55분에 1분 초읽기 5회 룰로 제안을 했어요. 근데 이게 장고파에 유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세돌이 이걸 제안하면서 아마 구리가 거절할 거야. 그러면은 시간이 2시간짜리로 줄 수도 있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기가 제안을 했다고 나중에 실토를 해요. 그런데 이세돌이 깜짝 놀랍니다. 구리가 아무 소리 안 하고 그 룰을 받아버린 거예요. 시합이 이루어졌어요. 2014년에 한 달에 한 번씩. 중국에서 한 판, 한국에서 한 판. 10번기니까 10번 두는 거죠. 근데 8번째 대국에서 끝났습니다. 왜? 이세돌이 6번을 이겨버렸거든, 먼저. 10번을 두니까 비기면 5대5고 이기면 6대4부터는 그 이후에는 둬봤자 소용없잖아요. 그런데 8번째 판에서 6대2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해봤자 소용없는 거죠. 그래서 이세돌 구리의 이 10번기는 8번째 대국에서 끝났습니다. 6대2로 이세돌이 영원한 승자가 됐어요. 구리는 영원한 패자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 구리는 그야말로 내리막길을 걷게 되는데 이 구리의 이야기가 정말 의미가 있어요. 어느 인터뷰에서 구리한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이세돌이 원망스럽지 않냐. 중국의 인터뷰예요. 구리의 답변이 모든 사람을 깜짝 놀라게 했어요. 구리가 뭐라 그랬냐. 원망은 잠깐이고 사랑은 오래가더라. 이세돌에 대한 원망은 잠깐이고 이세돌을 정말 훌륭한 라이벌 적수인 이세돌에 대한 나의 사랑은 오래가더라. 프로바둑에 진검승부를 하는 이 승부사들의 이 승부의 도가 있어요. 지금 한덕수가 보이는 태도.
홍준표가 보이는 태도, 한동훈이 이 쓰레기들이 보이는 태도, 저는 이 구리의 발밑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중에도 구리만큼인지 구리보다 더한 건지 모르겠는데 예, 안철수가 재발견되고 있습니다. 안철수 다시 봤다는 이야기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옵니다. 안철수는 4강 진출한 예비 후보, 경선 후보들 중에 유일하게 아무 조건 없이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군말 없이 지금 김문수 이상으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당에서 제대로 김문수 후보 중심으로 뭉치지 못할 때 김문수 대장선 혼자서 지금 나가고 있다. 모두 다 대장선을 따라야 한다고 이순신 장군의 12척의 배를 인용하면서 김문수에게 힘을 실어줘요. 또 심야 쿠데타를 할 때도 막장 쿠데타 당장 멈춰라. 예, 김문수 후보는 지난 19일 공동선대위원장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안철수에게 대선 후보 직속 정치 고문 자리를 줬습니다. 예, 정치인은 행동으로 말하는 거죠. 지금 이준석과의 단일화를 위해서도 안철수가 제일 열심히 뛰어다닙니다. 사실은 안철수가 이준석이하고 얼마나 사사건건 싸웠습니까? 식당에 가서 옆방에서 그냥 비난하는 소리 들으면서 막 불끈하기도 하고, 그런 그 이준석을 안철수가 이준석의 유세 현장인 성남의 가천대 학식 현장까지 찾아가서 내가 해보니까 제3당 이건 너무 힘들더라. 함께 하자. 최근 유세 현장에서 안철수에게 마이크 주라는 요구가 여기저기서 막 들려온다고 합니다. 이 머니투데이 기사인데 여기에는 고성국도 안철수를 재평가하고 있다. 뭐 이런 기사가 한 줄 있어요. 아니, 안철수와 저와의 오랜 인연을 모르겠죠. 또 영남권의 한 중진 의원은 요즘 TK에서는 홍준표와 안철수 비교하는 얘기들이 많이 돌아다닙니다. 그야말로 당에서 온갖 혜택을 받을 대로 다 받은 홍준표, 하와이가 있고, 대신에 그야말로 당에서 찬밥 신세였던 안철수는 자기 일처럼 전국을 뛰어다니고 있다. 비교 안 할래야 비교 안 할 도리가 없잖아요. 자, 이 이동훈이라는 자 있습니다. 이게 이준석 개혁신당의 공보 단장인가 하는 직책을 갖고 있는 자인데, 이 자가 페북에 이렇게 올렸어요. 요즘 저와 이름이 같은 한모 씨의 측근들이, 이 이름이 이동훈이잖아요. 이름이 같은, 근데 성은 한씨래. 그럼 누굽니까? 한동훈이잖아요. 이름이 같고 성은 한씨니까 한동훈이에요. 한동훈의 측근들이 자주 전화를 주십니다. 뭐라고 전화를 주냐? 절대 단일화하지 말고 반드시 끝까지 완주해서 투표용지에 이름을 올려야 합니다. 이 한동훈 똘마니 쓰레기들이 이준석의 공보 단장을 맡고 있는 이동훈이한테 전화를 해서 절대 단일화하면 안 된다. 이준석이가 끝까지 완주해서 투표용지에 이준석 이름을 올려야 한다. 그 자기한테 전화를 자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그 한동훈 똘마니 쓰레기들을 비난하려고 이 글을 쓴 게 아니에요. 칭찬하려고 쓴 거예요. 뭐라고 했냐? 그 말씀 속에 참으로 깊은 애정과 충심이 느껴집니다. 이렇게 썼어요. 지금 한동훈 똘마니 쓰레기들이 하는 짓들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걸 보면 지금 한동훈이는 김문수 후보의 당선을 전혀 바라지 않아요. 어떻게든 단일화가 안 돼서 따로따로 나가서 김문수가 떨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떨어지고 나면 당권을 자기들이 먹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6월 3일까지는 한동훈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은 제가 삼가겠습니다. 네, 어제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두 번째 TV 토론, 사회 분야 토론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토론 지금부터 평가하겠습니다. 우선 점수부터 발표하겠습니다. 점수를 제가 이렇게 계산했어요. 100점 만점으로 하고, 토론 점수 50점, 정치 점수 50점. 우리가 뭐 대학생 토론대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결국 대통령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 하는 토론이니까 토론 그 자체만 놓고 점수 주고 그다음에 그것이 정치적으로 갖는 효과에 대해서도 50점을 주겠습니다. 이렇게 각각 제가 점수를 줘서 총점을 매기겠습니다. 우선 전체적인 그 총평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김문수는 토론을 했고 이준석이 이재명이는 말싸움을 했고 권영국이는 혼잣말만 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게 TV 토론 아닙니까? 토론. 대선 후보들끼리 토론이니까 토론을 해야 되는데 토론을 토론답게 한 유일한 사람은 김문수입니다. 이준석이하고 이재명이는 말은 많은데 이게 말싸움 수준으로 한 거예요. 토론이 아니라 말싸움을 한 거예요. 그럼 권영국이는 뭐 했냐? 지 혼자서 혼잣말만 했어. 그래서 김문수 토론을 유일하게 토론답게 한 김문수한테 토론 점수 45점. 그리고 그것이 갖는 정치적 효과 45점. 해서 90점 줍니다. 그 다음에 말싸움을 한 두 사람. 이준석이 말싸움을 했어요. 말싸움을 잘했어. 말싸움에서 이재명이를 이기더라고. 그래서 토론 점수 40점. 그런데 결정적으로 정치적으로 감점을 당했어요. 아까 제가 오프닝에서 노무현 쪽팔려서 더 이상 욕 보이지 마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이준석이가 노무현을 쥐가 어떻게 알아? 이준석이가 노무현을 어떻게 아냐고. 근데 이 이준석이가 토론의 시작도 노무현으로 하고 토론의 끝도 노무현으로 하더라고. 아니 이런 정치적 무지가 있나. 예, 그래서 토론 점수 40점이지만 정치 점수 30점. 합쳐서 70점. 이재명이 토론에서도 이준석이한테 왕창 깨지고 말싸움에서도 이준석이한테 왕창 깨지고 정치적인 효과도 계속해서 훈계질이나 하는 내용은 하나도 없고 계속해서 이준석이 훈계하는 그 수준의 모습밖에 보이지 못해서 말싸움 30점, 정치적 효과는 20점. 어제 굉장히 초조해하고 힘이 없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총점 50점. 그 다음에 혼잣말한 권영국이 혼잣말 하는데 이게 토론 점수를 어떻게 줍니까? 그래도 대선 후보니까 그냥 한 20점 주고 정치적으로는 완전히 혼자 따로 노는 고립된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10점. 근데 이자가 왜 혼잣말을 하면서 그렇게 자꾸 언성을 높이는지 모르겠어. 하여튼. 자, 그래서 저는 어제 토론은 김문수 90, 이준석 70, 이재명 50, 권영국 30 이렇게 총점 평가합니다. 혹시 저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은 언제든지 저한테 토론을 요청하세요. 제가 그래도 평생 말하면서 먹고 산 사람이고 대학생 토론대회를 심사를 여러 번 했던 사람이고 또 TV 토론에서 대학생 토론회를 진행했던 사람입니다. 대통령 후보 토론회도 여러 차례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나름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점수를 매겼는데 못 받아들이겠다. 뭐 고발을 하든지 뭐 나한테 덤비든지 그건 개딸들 알아서 하세요. 이 정치라고 하는 게 말로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치는 말로 하는 거예요. 팔씨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말이 천박하고 신뢰를 할 수 없는 말만 쓰면 그 정치가 그 말 때문에 오염되잖아요. 지금 정치를 가장 오염시키고 있는 자 누굽니까? 이재명 아닙니까? 그래서 김문수의 첫 번째 발언이 바로 그 대목을 치고 나간 거예요. 지금 이재명이가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이라고 플래카드에 갖다 붙였어요. 그걸 김문수가 딱 거론하면서
진짜 대한민국이라고 그랬는데 진짜 대한민국 말하는 이재명이는 진짜 총각입니까? 진짜 대한민국 말하는 이재명이는 진짜 검사입니까? 자기가 쓰는 일상적인 말이 전부 거짓말인 이 사람, 그야말로 말을 오염시키고 그 결과 정치를 오염시키는 이 사람이 무슨 진짜 대한민국을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이렇게 공격을 했어요.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야, 이재명이 당황해가지고 어쩔 줄 모르다가 언뜻 떠오른 반격이랍시고 아니 그 김문수 후보도 저 갑질했잖아요 뭐 이러더라고. 그게 알고 보니까 갑질이 아니라 미담이었어요. 소방서 119 전화해가지고 관등성명 어쩌고 저쩌고 했던 그게 갑질이 아니라 미담이었다는 것을 제가 오늘 고성고 칼럼에서 다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따닥 하는 일합에서 완전히 이재명이가 와장창 깨져버린 거지. 또 실제 경기도지사를 할 때 이재명의 그 친형 고 이재선 씨가 보자고 여러 번 연락을 해서 만났대요. 자기 밑에 있는 성남시장의 친형이 보자 그러니까, 그랬더니 동생인 성남시장 이재명이가 자기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고 하더라고 막 하소연을 했던 거예요. 그때 김문수 지사가 이거 집안일에 제가 개입하기는 좀 이렇게 하고 돌려보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얘기를 하자 이재명이가 뭐라 그랬냐. 그 집안 내에 내밀한 문제고 수양부적으로 사과 말씀 다시 드린다. 그래놓고 근데 이 김문수 후보 이런 말 할 자격이 없다고 갑질하지 않았냐 이렇게 댓글을 한 겁니다. 이게 이 이재명이가 말한 갑질이 119 소방대원 그 관등성명 얘기인데 그 얘기는 제가 칼럼에서 이게 왜 갑질이 아니라 미담이었는지를 설명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건 그렇고 제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기 위해서 보건소를 압박하고 이게 내밀한 집안 문제예요. 그 형수 어디로 찍겠다고 그 패륜적인 말을 한 게 이게 내밀한 집안 문제예요. 그 녹음 그거 우리 국민의 거의 대부분이 다 한두 번씩은 들어보셨을 텐데 그게 집안의 내밀한 문제예요. 그러면 김부선과 어쩌고 저쩌고 한 얘기도 다 내밀한 얘기겠네. 도둑놈이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갔다 나와도 내밀하게 들어갔다 올 수 있어요. 도둑이 5명 잡히면 안 잡힌 도둑은 한 95명쯤 되거든요. 다들 내밀하게 갔다 오니까 안 잡혔어요. 그럼 내밀하면 다 되는 거야? 황제 헬기 논란과 관련해서도 아니 그렇게 성남의료원이 최대 치적이다, 가장 자랑스러운 치적이다라고 떠들어대는데 왜 그 성남의료원이 안 갔나? 이랬더니 이재명이가 버벅거립니다. 뭐라고 버벅거리? 아니 그게 이 혈관 수술 이 부분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아니 지가 그렇게 치적이라고 떠들어 놨으면 성남의료원의 의료 수준이 혈관 봉합 수술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인지 아닌지도 몰라? 지가 안 떠들었으면 모를 수도 있어. 그렇게 떠들어 대놓고 실제 성남의료원이 어느 정도의 의료시설을 갖추고 있는지 이건 하나도 모르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또 토론에서 또 끊임없이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이를테면 이런 대목입니다. 이재명이가 어떻게든 김문수 후보를 내란 어쩌고 저쩌고 엮어 놓으려고 자꾸 윤석열 대통령 그것도 권영국이가 총대 메고 하던데 그게 이제 안 먹히잖아요. 더 이상.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할 때 당하고 의논했습니까? 국무위원들한테도 사전에 김용현 국방장관 빼놓고는 의논을 안 했잖아요. 그리고 김문수 후보는 그 국무회의에 가지도 못했잖아요. 갔다면 내가 말렸을 것이다라고 하는 입장이 여러 번 나왔잖아요. 이미. 그러니까 이게 김문수를 윤석열 대통령 계엄으로 연결시키고 이걸 내란 프레임을 덮어 씌워서 공격하려고 하는 게 전혀 안 먹히는 거예요. 연결고리가 하나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것들이 갑자기 정광훈 목사 끌고 나와가지고서 극우 세력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재명이가 공격한 말이 뭐냐.
정광훈 목사가 감옥 갔을 때 눈물을 흘린 그런 광경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김문수가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김문수가 바로 허위사실 얘기하면 안 돼. 허위사실 얘기하면 안 돼. 너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 받았잖아. 허위사실 얘기해서. 그거 허위사실이야. 난 눈물을 흘린 적 없어. 그러자 이재명이가 눈물이 난다고 하는 영상이 있어요. 자, 영상에서 정말 이런 상황이라서 제가 눈물이 납니다 하고 하는 것하고 말로 눈물이 납니다 하는 것하고 진짜 눈물을 흘리는 것하고 같은 거예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하고 진짜 가슴이 찢어진 것하고 같냐고. 가슴이 진짜 찢어지면 병원에 실려가지. 그러나 우리가 말로는 가슴이 찢어집니다. 말할 수 있잖아. 눈물이 납니다 말하지만 진짜 눈물을 흘리는 것하고 다르잖아. 이게 쇠빠간 거짓말을 한 거 아니에요. 김문수 후보 앞에서. 그러면서 자꾸 내란 프레임을 덮어 씌우려고 하니까 김문수가 강력하게 반격을 합니다. 진보당하고 연합공천했지. 그 진보당이 이석기 통진당 그 잔존 세력인데 그 내란 세력들 더불어민주당 통해서 국회의원 배지 달았잖아. 그게 내란이지. 국민의힘이 어디 누구하고 연대해서 내란을 했다는 거야. 아무 소리 못하죠. 어제 토론을 보면 이재명이는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전혀. 이 자는 도대체 뭐 하는지 몰라. 유세도 별소리 안 하던데. 어디 사무실에 처박혀서 책이라도 좀 보고 자료라도 좀 보고 제대로 나오든지. 가덕도 보세요. 이거는 권영국이가 아마 좌파 개딸들한테 엄청 시달릴 거예요. 권영국이 집단에는 이재명 높여 세우느라고 가덕도 얘기를 했을 텐데 이 답변을 하면서 이재명이가 진짜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뭐라 그랬냐. 아니 그 가덕도 신공항 정치적 요인을 고려해서 보안. 아니 공항 건설하는데 왜 정치가 들어가. 그러자 권영국이가 봐도 이거 한심한 답변이니까 권영국이가 이렇게 얘기야. 그거 대단히 유감이다. 어떻게 공항 짓는데 그걸 정치적으로 고려해서 밀고 나가야 한다고 답변을 하냐. 맞잖아요. 우리가 정치적인 고려 때문에 쓸데없는 공항 여러 개 지어서 망한 거 다 알잖아요. 저 무안공항이 그렇고 뭐가 그렇고 그렇잖아요. 그게 공항이야? 고추 말리는 넓은 아스팔트지. 그게 다 정치적으로 그 지역 국회의원들이 뭔가 한 건 하려고 국민 혈세에 수백억씩 갖다 들여가지고 한 거 아닙니까? 그 가덕도가 그런 겁니까? 아니잖아. 또 동독여대 민주당 압박으로 동독여대가 고소 취하됐다고 이준석이가 이재명한테 공격을 하니까 이재명이가 얼떨결에 뭐라 그랬냐면 아니 정치는 조종하는 거야. 아니 압박과 조정도 구별 못해? 압박과 조정도 구별 못하냐고. 그리고 조정은 법원에서 하는 거지 왜 니거들이 나서 해. 더불어민주당이 뭔데 지구들이 조정한다 그래. 아무 때나 툭툭 끼어들라 그래. 그리고 지금 이 동독여대 사태가 문제가 된 것은 압박을 받아서 동독여대 학교가 40억의 민형사 소송을 포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핵심이. 그 40억 그럼 어떡할 건데. 더불어민주당이 그중에 절반이라도 내줄 거야? 그건 이게 동독여대 사태의 핵심도 모르고 있어. 토론 직후에 이준석이가 이재명이는 국민 앞에서도 뻔뻔하게 거짓말만 합니다. 호텔 경제론을 변명하기 위해서 집단의 준비를 좀 한 것 같은데 정말 안쓰러웠습니다. 다들 어제 TV 토론 보신 분들은 이재명이가 참 불쌍했을 거예요. 토론 직후에 국민의힘에 이런 입장문이 나왔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2차 TV 토론에서 이재명의 거짓 부패를 집중 겨냥하면서 가짜 프레임을 부각했다. 모두 발언부터 마무리까지 진짜와 가짜를 대비해서 토론했다. 거짓말, 사기꾼, 척결, 부정부패 근절을 국민통합의 첫 걸음으로 제시하면서 도덕성 문제, 이재명의 도덕성 문제를 정조준했다. 이재명이가 과거에 총각을 사칭하고 검사를 사칭하고 허위 정보를 유포하고 이런 가짜 행적들을 일일이 거론하면서 이런 사람이 어떻게 진짜 대한민국을 말할 자격이 있느냐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국민통합은 거짓말, 사기꾼, 부정부패 사람들을 척결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이 김문수 후보의
소신이고 국민의힘의 공식 입장이다. 자, 전체적으로 흐름을 보면서 제가 왜 점수를 김문수 90, 이준석 70, 이재명 50, 권영국 30을 줬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 총평으로 김문수는 토론했다. 이준석과 이재명이는 말싸움했고 권영국이는 혼잣말만 했다. 왜 제가 이렇게 평가하는지를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커피 가격이요. 이 동서식품이 제일 크잖아요. 이 커피 믹스파는 6개월 만에 커피 값을 또 올렸어요. 원가가 계속 상승하니까 안 올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평균 9%, 7% 이렇게 올리고 4% 올린 데도 있습니다. 네. 이 커피 원두 가격을 비롯한 원자재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또 우리 환율이 계속 우리가 지금 불리한 상황이 되니까 수입하는 입장에서는 우리 돈을 더 줘야 되잖아요. 그게 다 원가에 반영되는 겁니다. 뭐 100원에서 30원, 100원에서 300원, 200원 이런 식으로 다 지금 인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커피 원가 120원 발언이 이 상황에서 터져 나온 거 아니에요. 이재명이의 120원 커피 원가 120원 발언은 원 발언, 군산 유세에서 했던 원 발언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커피 원가 120원이라고 돼 있어요. 커피 원가 120원. 저희가 잠시 후에 우리 국대 떡볶이 김상현 대표, 그리고 그 법카 그 내부 고발 한 조명현 두 분을 모실 건데, 이 김상현 대표도 자영업을 하시는 분이라 이 커피 원가에 대해서 조사를 해갖고 오셨더라고요. 그 부분 저희가 좀 자세하게 말씀 듣겠습니다. 이 커피 원가 때문에 아까 여론조사에서도 자영업자가 10% 이상 이재명 지지를 철회했다고 하는 여론조사에서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SNS는 뭐 계속해서 이 커피 원가 120원 발언으로 뜨거운데, 왜 그러냐면 이재명이가 그 다음 날이라도 잽싸게 사과를 했으면 이렇게 뜨겁지 않아요. 이게 끝까지 지가 잘못한 거 아니라고 대가리 빳빳하게 세우면서 고집을 부리니까 국민들이 더 화가 날 수밖에 없잖아요. 야, 버스 타면 300원 내는 줄 아는가 보다. 카페 주인들 다 혈압 올라간다. 요즘 원두값 너무 올라 미치겠는데 도대체 어느 세상 이야기냐. 커피 가는 가게 전부 도둑놈들이고, 그럼 닭 한 마리 원가 2만 원이니까 치킨집은 다 자선 사업가들이네. 커피 믹스 한 개에도 120원이 넘는다. 커피는 단순히 원두 몇 알 넣고 물 부으면 끝나는 게 아니다. 진짜 이재명이는 커피 원두콩, 원두 있잖아요. 커피 원두 한 2개 넣고 물 부어 놓고서 기다렸다가 그거 마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그렇게 커피 안 마시죠. 전 세계들도 그렇게는 커피 안 마십니다. 자, 사람이 우선 그걸 볶아요. 로스팅 해줘. 그 다음에 이걸 갈아. 그리고 이거를 커피 원액을 추출을 해. 그리고 이걸 마시기 좋게 내놓아.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전기 들고 수도 들고 임대료, 인건비, 장비값, 세금, 수수료 다 들어가. 그러니까 커피 한 잔에 담긴 이 원가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시간과 노동과 공간과 기술과 품질에 대한 자부심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거야. 그게 커피 원가 120원이야? 몰라도 너무 모르고 이렇게 모욕적으로 천박하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야? 대통령 하겠다는 자가? 이런 겁니다. 커피는 절대 싸지 않다. 왜? 사람이 만드는 거니까. 사람이 만드는 모든 상품은 인건비라고 하는 요소 때문에 비쌀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이재명의 이 발언이
계속해서 뜨거워지고 있는데 민주당 측은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아, 이재명 후보는 5년 전에 커피 한 잔에 들어가는 원두의 원가를 말한 것이지 인건비, 부자재, 인테리어비, 재반비용을 말한 게 아니다. 아니, 어느 캠프가, 어느 당이 후보가 얘기한 것을 왜곡해서 거짓말을 하지? 이재명이는 커피 원가 120원이라고 그랬어. 커피 원두 원가 120원이 아니고 커피 원가 120원 찾아보라고 이것들아. 군산에서 유세한 거 찾아봐. 커피 원가 120원이야. 언제 커피 원두 원가라는 말을 해. 이재명이가 그거 구별도 못하는 자야. 그러니까 제발 후보 말을 왜곡하지 말라고. 니것들이 후보 말까지 왜곡하면 어떡해. 자영업자가 11%포인트 이재명 지지에서 빠졌다. 이게 갤럽 조사에서 확인되고 있는 겁니다. 더 빠질 거예요. 계속 고집 부리니까. 그리고 계속 거짓말하니까.